안녕하세요. 올랜도 킴입니다. 오늘 또 시황 분석과 더불어서 종목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가 거의 다 상승했고 다우만 좀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아침장에서 좀 올라갔다가 좀 내려가는 모양이 있었죠. 다른 것보다 인플레이션이 좀 좋게 나왔기 때문에 올라갔는데 자, 그에 따른 차익 매물들이 많이 나왔다. 자, 그래서 또 저가 매수가 약간은 형성됐지만 주가 자체가 달리지 못했다. 큰 폭으로는. 자, 러셀만 조금 달렸던 모양이 있는데 자, 그런 것들은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주가를 자꾸 누르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올라갈 때마다 계속해서 매도세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 주도를 했던 것은 역시나 반도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중에서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 메모리 업종들이 많이 달렸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델이라든지 샌디스크, 웨스턴 디지털, 시게이트 이런 것들이 많이 달렸다. 이때까지 조금 주춤했던 것들이 좀 많이 달렸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8% 정도 갔다가 또 하반에 대해서는 좀 많이 또 내려오는 그런 모양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 반도체 장비도 좀 많이 달렸다. 그래서 반도체가 달리다 보니까 소프트웨어들 있죠.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주춤했는데 그나마 오라클은 좀 많이 달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자, 그에 반해서 아마존이라든지 이때까지 많이 올라갔던 빅테크 있죠. 아마존, 메타, 구글 이런 것들, 자, 빅테크 중심으로 마소도 마찬가지고 애플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이 빅테크 중심으로 좀 하락세가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봐서 반도체는 많이 달리면서 또 여기 장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장세가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나머지는 뭐 거의 혼조세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반도체가 가고 있고 이렇게 가고는 있는데, 자, 계속해서 같이 못 가는 이유가 좀 금리 부분이 상당히 지금 막고 있다. 그 금리의 원천은 유가 때문이다. 자,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루 동안의 퍼포먼스 보시게 되면 11개 섹터 중에서 한 8개가 달렸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한 3개 정도만 하락했고, 그래서 계속해서 강세장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번에 일단 인더스트리얼 산업재, 그다음 기술주, 리얼 이스테이트 이런 것들이 많이 상승을 했고, 이제 그에 반해서 안 갔던 것은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그다음 컨슈머 시큐리티 이런 것들 있죠. 테슬라 이런 것들. 즉 말해서 빅테크 중심으로 좀 안 갔고, 나머지 기술주 중심으로 좀 많이 갔던 하루였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에너지는 거의 비슷한 부합에 있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봐서 시장 자체가 아직까지는 좀 상승의 추세가 되고 있다. 근데 올라가면서 크게 올라가야 되는데 그걸 뚫지 못하는 것은 금리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먼저 유가 한번 보겠습니다. 88불대를 유지하고 있죠. 아직까지도 90불대는 일단 돌파하지 않고 있는데 이렇게 좀 많이 내려와야 주가가 달리는데 좀 아무런 영향이 없는데 아직까지도 좀 불안한 상태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US 오일도 지금 이제 0.43% 하락한 82불대를 기록하고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죠. 자, S&P 500 지수는 한 0.26% 상승하면서 약간 일단은 보합권 강보합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아직까지도 뭐 올라가서 그렇게 일단 상승 중에 있기 때문에 추세는 아직까지는 상승 중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고점을 돌파한 후에 상승 중에 있으니까 주가 자체는 상승 중에 있는데, 자, 중요한 건 금리라든지 유가 때문에 지금 주가가 그렇게 확 올라가지는 못하는 모양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나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근데 반도체는 좋았지만은 전반적으로는 약간 일단 불안한 모습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뭐 주가가 여기서 뭐 꺾인다 이런 건 아니고 올라가는 데 있어서는 좀 상방을 좀 막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우는 조금 내려갔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일단 기술주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내려감으로 해서 좀 하락의 장세가 되었고, 러셀은 좀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30년물 금리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내려오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5.25% 오늘 장도 올라가는 모양이 있었죠. 그래서 금리가 안 내려오니까 주가 달리는데 상당히 힘들고 있다. 올라가도 주가 자체가 좀 계속해서 하방으로 꺾이는 모양이 있는 것이 현재 모습이다. 10년물 금리도 마찬가지죠. 10년물 금리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내려가줘야 되는데, 자, 금리가 안 내려가니까 주가가 달리는데 좀 많이 일단 상방으로 올라가는 데 있어서 좀 경직이 되고 있다. 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 또 우리가 미 국채 금리하고 같이 봐야 될 것이 지금 제페니스 엔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일본에서 엄청나게 지금 국채를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올라오게 되면은 국채를 털어가지고 이걸 방어를 해야 되니까, 자, 그런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은 미국채를 털게 되면은 아무래도 미국채 금리가 올라가니까 상당히 힘든 모양이 있죠. 그래서 원천은 여기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160엔을 돌파하지 않겠나, 자, 그렇게 현재로서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문제가 주가 올라가는데 상당히 힘든 모양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자, 달러는 오늘 약간 일단 반등을 했지만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드 역시도 좀 반등되는 모양이 있다. 자, 서로 간에 지금 원래는 골드가 달러가 올라가면 골드가 내려가야 되는데 시장이 좀 불안한 것을 이런 데서 좀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반도체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는데, 자, 코이버 이런 것들이 올라가니까 아무래도 앞으로 또 AI 관련된 그런 것들이 상승의 여력이 많이 있다. 자, 그래서 같이 올라갔죠. 그래서 뭐 좋은 모양은 있습니다. 아직까지 나쁜 모양은 아닌데 추세를 돌파하면서 올라가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고 아직까지 추세는 상승 중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세가 상승 중에 있으니까 나쁜 모양은 아닌데 중요한 것 자체는 좀 꺾인다는 거죠. 올라갈 때마다 계속해서 좀 약간씩 꺾이는 모양이 있다. 이렇게 꺾이는 모양이 있는 것이 올라갈 때마다 약간씩 눌림을 받고 있죠. 결론은 금리 부분이라는 겁니다. 금리만 없으면은 주가가 올라가는데 크게 문제가 없는데 반도체 이런 것들도 금리 부분이 있으니까 주가 자체가 올라갈 때마다 계속해서 음봉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많이 올라갔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것도 엄청나게 8% 가까이 올라갔다 다시금 쭉 미끄러 내려가죠. 자, 그런 것들이 금리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 반도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모습에서 좀 가기 위해서는 또 옆으로 많이 좀 기간과 시간 조정이 또 필요하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인플레이션이 일단 안정세를 보였죠. 그래서 S&P 500 지수가 상승했고 AI 관련 주식들, 특별히 일단 반도체가 많이 상승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올랐던 두 가지 이유는 인플레이션, 그 다음 코이브를 중심으로 한 기술주 상승, 이 두 가지가 시장을 장을 이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특별히 코이브 이런 것들은 네오 클라우드죠. 클라우드 업종이 올라간다는 말은 그 안에 반도체가 계속해서 상승이 될 수 있다. 그거를 염두에 두고 있는 거죠. 반도체 업종들이 거의 다 같이 올랐다. 반도체뿐만 아니라 반도체 장비까지도 오르면서 시장을 주도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이브라든지 슈마컴 이런 것들이 최근에 분기 실적 발표와 향후 전망이 인공지능 구축에 대한 수요가 안정적임을 투자자들에게 확신시켜줬다는 것들. 자, 그래서 특별히 클라우드 인프라 강자인 코이브 주가가 2분기에 조정 영업이익률이 예상치를 상회하는 5%를 기록했고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배로 증가되면서 18% 급등. 슈마컴도 마찬가지죠. 1분기 실적 매출 전망이 호조로 보이면서 14% 상승. 자, 그로 인해서 인공지능 관련된 다른 주식들, 델 테크놀로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시스코 시스템즈, 자, 거기다 네비우스까지도 같이 올라갔다. 그래서 시장의 기술주 중심으로 상승을 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CPI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헤드라인 같은 게 YY 기준으로서는 3.4인데 3.4, 2%까지는 상당히 높게 형성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번보다는 좀 낮게 나왔고, 자, CPI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0.1인데 0.1 그대로 나왔죠. 근데 저번 달 6월 달보다는 7월 달이 좀 많이 나왔다. 또 이번 달에는 또 유가가 올라가니까, 자, 그것도 한번 체킹해 봐야 되겠고, 가장 중요했던 것이 콜 CPI 건설 물가 지수죠. 에너지하고 푸드 뺀 거 0.2인데 0.2 그대로 나왔죠. 저번보다는 조금 높게 형성이 됐다. 그 다음 크루드 오일에 인벤토리스 있죠. 그리고 재고는 마이너스 1.7밀리언까지 생각했는데 17.423으로서 상당히 많이 재고가 올라갔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CPI 지수를 차트로 한번 보게 되면 이제 All Item이라고 돼 있죠. 요거 자체는 이제 헤드라인 CPI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좀 내려가는 가운데 있죠. 이렇게 조금 내려가는 가운데 있으니까 한 3.4까지 잠깐은 좀 내려가는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푸드하고 에너지 뺀 거 있죠. 그 근원물가 지수도 2.5로서 조금은 내려가는 가운데 있다. 이게 자꾸 꺾여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5월 값이 꺾여야만 이게 자체가 꺾일 수가 있다. 자,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5월 값이 가장 중요한 그런 이제 키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세부 사항을 한번 보게 되면 좀 많이 올랐던 것들을 보시게 되면 플루다고 베지터블 있죠. 이런 것들이 5.1로서 좀 많이 올랐고, 자, 그 다음에 뭐 밀시라든지 이런 것들은 한 1.9 정도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에너지가 가장 많이 올랐죠. 에너지가 14.7로서 가장 많이 올랐던 것이 가솔린이 24.6까지 올랐다. 자, 이것 때문에 자, 다른 것보다는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이 좀 많이 올라갔다. 자,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름값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가장 중요했던 거 있죠. 근데 항공료가 25.5까지 또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름값하고 지금 이제 연관되어 있던 그런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다. 자,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에너지만 지금 이제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 있죠. 요만 잡히게 되면 문제가 없는데 호르무즈하고 좀 홍해만 좀 잡히면은 금리는 뭐 인상하는 거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좀 세부 사항을 한번 보게 되면 유스트카 있죠. 유스트카가 저번에 일단 6월 달이 마이너스 0.2였는데 요번에 0.4로서 유스트카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 쉘터 있죠. 쉘터 이런 것들 아무리 이런 게 주급이 이런 것들은 0.1인데 0.1 그대로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았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자, 메디칼 서비스 있죠. 이런 것들 의료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마이너스 0.1인데 0.6. 자, 요 정도가 좀 많이 올랐던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뭐 일렉트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당연히 많이 오를 수밖에 없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봐서 나쁘진 않았는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아무래도 다른 에너지 쪽에 좀 많이 연료 쪽이가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배드와치도 지금 동결할 확률을 갖다가 지금 61.9%로 많이 늘어났죠. 하루 전만 하더라도 지금 51.6%였는데 지금 61.9%로 좀 많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9월 달은 아무래도 동결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이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골드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 보시게 되면 하나는 끝났고 하나만 남았다. 9월에 FOMC 회의 전에 또 다른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발표될 예정이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오늘 발표된 예상치에 부합되는 수치는 좋은 출발이다. 그래서 억제된 근원 인플레이션은 다음 달에 근원 인플레이션의 완화 조짐에 대해져서 9월에 금리 동결 가능성을 높여준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모건 스탠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 보시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예상치와 일치하는 수준을 유지한다면 지난주 고용보고서 이후에 형성된 금리 인상이 불필요하다는 전망을 유지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9월에 FOMC 회의 전에 추가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발표될 예정이기 때문에 상황이 바뀔 수도 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치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 한 연준은 다음 달에도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 거기다가 금리 동결이다. 이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클 버리는 시장의 평온함을 거의 전례가 없는 수준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이걸 경고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 자, 그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시장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역시나 국제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30조 달러 규모의 미국 국제시장이 곡tun스러운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금리 상승이 투자 포트폴리오에 어떤 압박을 가할 수 있을지, 자, 그것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도 30년물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런 입장에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현재 30조 달러 규모의 국제시장 자체가 장기 국제 수익률이 상승함에 따라서 위험이 상당히 커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30년 만기 국제 수익률이 5.28일까지 치솟았죠. 7월 31일에 2007년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다른 것보다는 지금 실질 수익의 상승률, 실질 수익률 상승, 그다음 기간 프리미엄 확대, 막대한 재정 적자 지출, 대규모 채권 발행 이런 것들이 움직임을 주도하고 있다. 한 가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위험한 가운데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러한 분쟁이 시작되기 전에는 미국 국제시장 전망이 훨씬 더 양호해 보였다는 거죠. 그러나 원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금 커졌고 이에 따라 국제 수익률도 함께 상승했다. 전쟁 때문에 더욱더 많이 급격하게 수익률이 올라가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특별히 여기에는 다른 것보다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막대한 재정 적자, 유럽과 일본의 대규모 국방부 지출이 포함이 되고 있다. 또한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의 생성형 인공지능을 지원하는 데이터 인프라 구축에 투자하면서 시장에서 쏟아져 나오는 메가캡 부채 이런 것들이 채권 수익률의 상승에 또 다른 요인이 되고 있다. 이쪽에도 일단 부채가 나오고 채권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쪽 채권도 사야 되고 저쪽 채권도 국채도 사야 되는데 이쪽에 이자율을 많이 주니까 이쪽에 살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국채를 사는 세력이 많이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이렇게 국제 수익률은 올라가고 채권의 가격은 떨어진다. 살 사람이 없으니까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국제 수익률을 본다면 하락을 예상했던 경제 지표에도 불구하고 큰 변동 없이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왔는데 지난 금요일에 발표된 7월의 고용 보고서에서 예상치 못한 고용 감소가 나타나면서 10년 만기, 30년 만기 국제 수익률이 일시적으로 하락을 했지만 곧바로 반등을 해버렸다는 것들. 자, 이러한 움직임이 우려스러운 것으로 지적이 되고 있다. 자, 했다면 그대로 내려가야 되는데 바로 반등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7월의 물가 상승률 보고서에서도 지난달 물가가 예상대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수익률은 해당 대표 발표 이후에는 대체로 변동이 없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원유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 투자가들은 장기적인 인플레이션 전망에 대해서 우려가 좀 줄어든 것으로 보여주고 있고 연초에 급격하게 상승했던 5년 만기 손익분기점의 인플레이션율 이런 것들을 통해서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5년 만기 미국의 국제 수익률 이런 것들 물가 연동 채권 수익률과 차이를 기준으로 산출되고 있는데 자, 채권 수익률은 가격과 반비례해서 가격이 하락하면 상승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는 지금 좀 반등을 했다가 요것 때문에 고용 때문에 하락을 했다가 바로 반등해 버린다는 것들, 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용이 하락되면 지속적으로 하락이 돼야 되는데 자, 바로 반등한다. 자, 그 뜻은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자, 먹히지가 않고 있다는 시장에서 작동이 안 되고 있다. 자, 사줄 세력이 없다. 자, 그걸 전제로서 나타내고 있다는 거겠죠. 자, 다음 요 차트 하나 보시게 되면 인플레이션 기대치 이런 것들은 조금 일단 낮게 형성이 되고 있는데 자, 그로 인해서 채권 시장의 안정에 심각한 위협은 지금 되진 않는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실질 수익률, 그 다음에 텀 프리미엄, 기간 프리미엄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장기 채권 보유자에 대한 투자가들의 높은 수익률을 나타내는 것들인데 너무 오래 갖고 있을 때는 아무래도 좀 위험하니까 더 많은 이자를 내놔라. 자,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자가 계속해서 올라간다는 거겠죠. 자, 이런 것들이 지금 다른 것보다는 채권 투자자들이 직면한 문제가 더욱더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다. 자,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차트 하나 보시면 텀 프리미엄 자체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좀 문제가 되고 있다. 자, 그렇게 현재로서 밝히고 있죠.
그래서 만약 이 모든 것이 인플레이션과 인플레이션 기대치 때문이라면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지금 4.4% 미만이어야 되는데 이러한 혼란한 상당 부분이 연준 회의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래서 케빈 호시의 책임이 크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특별히 국내 투자가들에게 미국 국채의 매력을 떨어뜨리기 시작했다. 연준의 신뢰에 대한 우려를 통해서 최근에 또 미국과 일본의 엔화 약세를 지원하기 위해서 공동으로 개입한 방식의 글로벌 투자가들이 반감을 더욱더 키울 수 있다. 그래서 금리 프리미엄 상승에 대해서는 이러한 내전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분석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지난 10년간 외국인의 미국 국채 보유 비중이 33%에서 23%로 감소했다는 것들, 그 정부의 공식적인 매입이 줄어들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물론 외국인 투자가와 정부가 채권 보유 대상을 다변화하는 것이 반드시 또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위협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근본 이제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답은 없는 건데 중요한 거는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미국 국채 비중을 갖다 줄이니까 국채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 국채 수익률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한 투자 등급의 채권 발행량이 급증하면서 장기 주택 수요가 압박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공급의 증가와 더불어서 글로벌 투자가들의 부진한 수요, 높은 글로벌 채권의 수익률, 재정 우려,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의 대규모 채권 발행 이런 것들이 수익률을 끌어올리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결국은 경제 성장을 둔화시켜서 시장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난 몇 주 동안 이러한 현상의 전조를 목격했는데 지난달 말에 연준의 기자회견 이후에 국제 수익률 상승이 시장에서 일시적인 하락의 압력에 가져오는 그런 원인이 되었죠. 이런 것들 통해서 주가 지수가 하락하는 동안에는 국제 수익률이 상승을 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주에 재무부는 지금 이제 국채 환매기에 QRA를 발행을 했죠. 그래서 얼마만큼의 지금 이제 국채를 발행하겠다 했는데 거의 다 보면 단기채입니다. 단기채. 단기채를 발행해서 계속 카드 메꾸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계속해서 오래 가기는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채를 갖다가 다 2027년도로 지금 묶어내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때까지 지금 이제 주가를 올려야 되는데 그것이 쉽지가 않다는 거겠죠. 그래서 30년물 금리가 떨어지지 않는 한 주가는 올라가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일단은 상방의 경직성을 보일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시장의 주인공이 되고 있는 코이브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코이브 주가가 실적 발표 급등하고 있고 강세론자와 약세론자 모두에게 호평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특별히 일단 고객 기반을 확대하고 있고 긍정적인 가격 동향의 혜택을 보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코이브 주가가 실적 보고서 발표 후에 급등을 했던 이유는 수주 잔고 증가, 고객의 다변화 확대, 가격 상승, 수익성 개선을 이유로 아무래도 급격히 상승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스타인 같은 경우는 부채 수준, 재무 상태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지금 이제 시장 수익률 하회 등급을 계속해서 유지했다 그렇게 밝히고 있죠. 그렇게 시장 수익률 하회를 냈던 번스타인조차도 이번에 일단 기업을 칭찬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분기에 성과를 냈다는 거겠죠. 실적 보고서가 이번에 역대 최고 실적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물론 아직까지 하위 등급은 주고 있지만은 상당히 좋은 실적을 거뒀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인도네시아 건설 계획도 마음에 든다 그렇게 말하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전력 확보를 위한 회사의 사업을 언급한 것이 아무래도 마음에 들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한 로젠블랙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인공지능의 컴퓨팅 파워가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코웨브가 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의 가격의 정책에서 그 근거를 찾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생산 능력이 계속해서 매진되고 있고 7월에 가격을 25% 인상했다는 것들. 심지어 코웨브가 몇 년 안 된 엔비디아 칩을 매력적인 가격에 구매하는 계약을 최근에 체결하기도 했다. 이런 것들 가격 측면에서 상당히 좋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코이브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2020년도에 출시돼서 현재 2019년도까지 계약이 진행된 엔비디아 A100 칩의 제품군에 대해서 고객들의 관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시장에서 5년 후에 상각되는 실리콘의 상업적인 수명이 이제 9년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2020년부터 시작해서 2019년도까지니까. 그래서 이전 세대 가격은 작년 수준과 같거나 그 이상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해당 주식에 대해서 매수 등급 $250 목표 주가를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모든 것 자체가 네오클라우드의 약세론의 근간을 이루는 잔존 가치 문제를 해결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9년 정도로 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수익성의 개선에 긍정적인 진흥을 보였다. 그래서 회사 측은 마진이 개선되고 수요가 강화되면서 고객 기반이 다변화되고 있다는 것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이브는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사업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해야 할 일이 많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회사의 개선된 경영 성과라든지 점차 나타난 영업 레버리지 효과 이런 것들은 고무적이지만은 회사의 진정한 가치는 여전히 크게 변동할 가능성이 크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아무래도 좀 장기적으로 볼 때는 현재 주고 고객 외에도 탄탄한 사업 기반을 구축해야 된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립적인 평가를 내는 사람도 있는데, 그에 반해서 번스타인 같은 경우에는 최근 결과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이다. 자, 그렇다. 그렇게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여전히 실적은 저조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부채 수준, 재무 상태, 그리고 검토 용량이 더욱더 쉽게 이용이 가능해짐에 따라서 번창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좀 생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생산 능력이 완화됨에 따라서 회사는 가장 먼저 가장 큰 타격을 입을 회사 중에 하나가 되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보는 눈이 다른데 많이 올라가긴 올라갔는데 그래도 일단은 재무 상태라든지 그런 부채 수준이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와 더불어서 네비우스 역시도 자체적인 호실적 발표로 네오 클라우드에 관련 주식에 대해서 기대감을 더욱 높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코이버, 네비우스 이런 것들이 실적 발표로 인해서 수요 신호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네비우스 역시도 2분기에 매출 자체가 5억 7,500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514%가 증가됐고 예상치를 크게 뛰어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지속 사업 부분에 있어서도 1억 9천만 달러의 순손실을 기록을 했지만 조정된 이익 지표에서는 예상치를 상회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특별히 인공지능 역량에 대한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되고 있다. 그래서 그 수요를 계약 기반의 수익성 있는 성장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렇게 CEO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중요한 거는 인공지능 역량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다. 자, 그러니까 당연히 반도체 이런 것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네비우스 같은 경우는 해당 분기 동안에 인공지능의 클라우드 사업 분야에서 4건의 획기적인 계약을 체결했는데 평균 총액이 한 10억 달러를 넘어섰다는 거겠죠. 상당히 많이 돈이 늘어났고, 자, 그와 더불어서 2분기 거래 중에서 70%는 고객의 선불 방식이었다. 먼저 돈을 내는 방식이었고, 자, 이를 통해서 경제성 개선, 그 다음 새로운 시장의 표준으로 시종으로 해석되고 있는데, 올해 들어서 한 90억 달러 이상의 고객 선불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전망적인 전망도 유지하고 있다. 이 돈을 먼저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수요가 많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번 분기 초에 단기 용량 계획을 포함한 새로운 가격 정책을 시행해 왔고, 다른 것보다는 긍정적인 결과를 이루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네비우스는 고객이 자사의 AI 클라우드 서비스를 자체 데이터 센터에 배포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자산 경영화 옵션을 시험 운영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특별히 소유라든지 코로케이션의 포트폴리오를 보완하는 동시에 고객을 위한 용량 추가에 따른 자본 부담을 줄여준다.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일단은 수주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또한 이비타 역시도 상당히 좋았죠. 이번에 팩셋이 추적했던 그런 예상치가 1억 6,900만 달러인데 이번에 이비타가 2억 3,600만 달러 기록하면서 상당히 일단 수익성 지표에서도 예상치를 그렇게 크게 뛰어넘었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또 슈마컴 자체가 높은 매출의 전망치를 내놓았지만 분석가들은 이러한 상승세가 얼마나 지속될지 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서버 제조업체가 수출 거래 시점과 관련해서 위험에 좀 직면해 있다. 자, 그런 식으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슈마컴이 회계연도 1분기 매출의 전망치를 145억 달러에서 155억 달러로 제시하면서 애널리스트의 중간값인 118억 달러를 상당히 상회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주식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지만은 데이터 센터의 시장의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서 여전히 신중한 입장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웹부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슈마컴의 중국에 반입 금지된 AI 칩에 포함된 서버를 출하할 사건을 조사함에 따라서 중립 등급을 유지시키고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죠. 그래서 시드은행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수요는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고객의 구매 시점, 제품의 구성의 민감도, 운전자본의 지배압도, 고객 집중도와 관련된 변동성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33달러에서 39달러로 상향 조정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슈마컴에 일단은 고객의 다변화, 작년에 4개에서 올해 9개로서 10억 달러 이상의 고객사를 확보했다는 것이 고무적이고, 또한 지금 제품군의 확장에 집중하는 슈마컴의 행보를 긍정으로 평가해서 목표 주가는 30에서 34달러로서 상향 조정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프라 시장의 치열한 경쟁을 이유로 슈마컴에 대해서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이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또한 웹부시 같은 경우에 있어서 슈마컴의 9월 분기 전망에 따르면 마진의 개선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 강력한 매출이 어느 정도는 상쇄할 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2017년도에 매출의 전망치를 650달러에서 720달러로서 제시한 그 자체가 연중 내내 매출의 성장세를 이어갈 것임을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자, 특별히 2027년도까지는 대규모 데이터 센터의 건설 계획이 발표된 점을 고려해 볼 때 이러한 전망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있고, 이를
자, 예측을 갖다 뒷받침한다.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 또 한 가지 유의해서 봐야 될 것이 슈마크미 금지된 AI 칩이 포함된 서버를 중국에 출하한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조사 중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중립적인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자, 또한 경영진이 6일에 분기에 신규 주문액이 600억 달러를 넘어섰다고 말한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이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 통제와 관련된 기소 이런 것들이 진행 중인 조사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대체로 간과되고 있다. 불확실성이 많다는 겁니다. 다른 것보다는 이러한 사건으로 인해서 위험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정확한 산정하기 규모를 갖다 상정하기는 어렵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조금은 올라가는 데 있어서는 좀 많은 그런 여러 가지 저항이 있지 않겠는가.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루멘텀의 주가 급등으로 인해서 광 네트워크 거래에 대해서 추가적인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루멘텀의 홀실적 발표 이후에 코일랜트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자,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 전망을 통해서 주가가 상승되고 있는데 조정된 매출의 총이익률이 최근 분기에 50.4%를 기록하면서 예상치인 48%를 상회했다. 자, 그렇게 밝히고 있죠. 그래서 루멘텀 홀딩스 같은 경우는 광전자 산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JP모건에서도 마찬가지로 루멘텀의 경영진이 레이저라든지 기타 과학장비 분야에서 회사의 전반적인 재무 목표에 반영하지 않은 사업 기회가 있다. 자, 그런 것들을 시사하고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죠. 루멘텀 같은 경우는 불과 몇 달 전에 논의되고 목표 범위에 포함된 기회 이런 것들과 관련된 계획을 앞당겨서 실행했을 뿐만 아니라 그 틀을 넘어서는 상당 규모의 추가적인 기회까지도 제시하고 있다는 것들. 실적 자료가 회사의 공동 패키징이란지 준 패키징의 광학 제품에 대한 투자자들의 중장기적인 우려를 갖다가 불식시켰다. 이렇게 말하면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한 최근에 분기 매출이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눈에 띄는 성장을 달성했을 뿐만 아니라 수익성 측면에서도 월가를 놀라게 하고 있다. 총 마진율이 아까 말씀했듯이 50.4%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이번 실적 발표에서 분기 매출이 20억 달러에 도달하면 50%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했지만은 훨씬 더 목표를 빨리 달성을 했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루멘텀 경영진이 데이터 센터 레이저 생산 분야에서 중국과의 경쟁을 큰 위협으로 여기지 않는다. 자, 그렇게 언급하기로 했죠. 자, 그런 가운데 있는데 그럼에도 좀 상황은 계속해서 주시할 필요가 있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크게 경쟁은 되지 않는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다음 엔비디아의 최근 자금 조달 움직임 이후에 투자자들은 데이터 센터 대출의 평가하기에 의문을 좀 제기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금융계 거물들이 반도체 제조업체 엔비디아와 협력해서 AI 컴퓨팅 구축에 찬성 의사를 표명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투자 가능한 자산군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레리 핑크 등이 엔비디아의 컴퓨팅 파워 자산을 1970년대 주택담보대출 정권 시장에 비유했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네, 중요한 건 이게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문제는 이미 자본시장의 자원을 압박하고 있는 투자에 대한 담보로 사용된 자산의 가치를 정확하게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자,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 대출, 주택담보대출은 ABS로 알려진 부채를 오랫동안 포함되어 온 자산이지만 컴퓨터 용량을 기반으로 하는 상품은 심사 과정에서 훨씬 더 까다롭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담보를 갖다가 측정하기가 힘들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평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이유가 자산에 대한 경험이 극히 짧기 때문에 이러한 지표를 정립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렇게 말하면서 웰스파고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표를 담보로 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거나 불편함을 느끼는 투자자를 위해서 일종의 보험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엔비디아가 한 25% 정도는 투자해야 되지 않냐.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은 모든 것이 AI 공장 대출이 결국은 ABS라든지 주택담보증권 그 다음에 담보부 대출 채권과 같은 담보부 대출 시장으로 재포장될 것인지 그 의미가 상당히 좀 궁금하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 불과 몇 년 안에 고가의 지표를 소모하기 때문에 감가상각률, 데이터 센터의 수명 이런 것들이 투자자들의 가장 중요한 고려 사항이고 특히나 중국을 비롯한 해외 경쟁업체들이 추가 컴퓨터 용량을 확보해 나가는 것도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지표의 가치 하락은 5년에서 6년 준위로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술 분야 내에서도 신흥 시장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성과는 아마도 몇 년 후에나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인프라 붐을 투자 유치를 위한 자산 크레딧으로 전환하려는 다른 신호들을 상기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래서 ABS의 관점에서 본다면 데이터 센터의 담보대출이 저렴한 것인지 아니면은 광섬유의 지금 이제 케이블 담보대출처럼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지 자, 그런 것도 우리가 따져봐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모르는 상태에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이클 버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엔비디아의 신용 계약이 일론 사태를 연상시킨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도매 전략을 갖다가 일론이 투자 대상으로 만들려 했던 그런 시도와 유사점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상승장 후반의 모멘텀을 연장하기 위해서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것이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일단 우리 이런 것들은 참고는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된다 저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